늦어지는 분이 있겠지만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 저희 공간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간 매거진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잡지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합정과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이잡지클럽이라고 하고요. 저는 종이잡지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병만 매거진을 같이 이렇게 모임을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연말이기도 한데 사실 연말 되면은 뭐 우리가 막 회고도 하고 어땠나 생각도 하고 그 다음 해 계획을 또 세워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게 난 얼마나 뭐 건강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병만 매거진 2호를 그때 읽으면서 왜 내가 어떻게 아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건강했지를 쪽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좀 같이 편집부랑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연말에 다른 분들이랑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종이잡지 클럽에서 이렇게 해주십사에 했던 강원 영월에서 오늘 오셔서 마음 맞추시고 다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은 이제 병만 매거진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어중간이고요. 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두 분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강원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당일 생활권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매거진 병맛을 하려면 이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어중간 소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병맛 편집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어중간은 울퉁불퉁한 자연 속에서 한 그릇에 담기지 않는 삶을 발견한다. 이 문장을 모토로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실 겸 출판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2020년 6월에 서울 후암동 남산자락에서 10평 남짓한 공간을 얻어서 먼저 오픈을 했고요. 같은 해인 2020년 12월에 이 2030 투병문화 매거진 병맛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보이시겠지만 다양한 출판물과 전시와 영상, 그림 등등 아티스트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재작년인 2020년 10월에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서울 용산 서안동 스튜디오 간판이고요. 저희의 간판을 강원도 영월로 옮겨서 이게 저희의 현재 스튜디오의 모습이에요. 잠깐 껴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구원 설명을 하자면 이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출입구가 다 담기지 않는 그 사진을 찍었던 이제 그런 공간의 크기를 한번 유추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탁 트인 그런 벌판에 있죠. 양옆에 아무도 없는, 다 먹고 다녀도 아무도 볼 일이 없는 그런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고요. 2022년 10월에 저희 사옥을 강원도 영월의 북매산 자락으로 이전을 했어요.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 저희 김가연 에디터가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후암동 시절에는 장기수 작가 1인 체제로 운영이 되었어요. 제가 합류한 이후로 덕분에 병맛 1호에 비해 2호는 훨씬 풍부하고 깊은 완성도를 가진 책이 되다고 저희 스크립트에 써주셨고요. 또 저희 작업실에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장지수 편집장, 김가연 에디터, 그리고 장순탄 고양이사원과 김대봉 고양이사원이 이렇게 2인 2유 체제로 운영되는 스튜디오입니다. 두 고양이는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실의 방범과 방충을 담당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각자의 능력이 잘 어우러지면서 스튜디오가 원활하게 또 긍정적으로 사업의 방향도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의 확장은 다른 것보다도 공간적으로 크게 다가오는데요. 10평짜리 공간에서 같은 자본을 가지고 1000평이 조금 넘는 대지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지역을 조금 이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커다란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이 스크립트를 쓸 때만 해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까지 삽질을 하다 왔어요. 저희 마당에 이제 눈이 오면 다 뻘밭이 되기 때문에 그 자갈을 1000평짜리 땅에다 붓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면서 조금 감당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어중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장지수 편집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름 소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장지수고요. 네, 김가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발행인이자 편집을 맡고 있고 이제 김가연 에디터께서 인터뷰와 그리고 발굴 모든 면에서 애를 써주고 있지만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월에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로 넘어가면서 안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느렸는데 더 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으실 때 답답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그 스튜디오 어중간의 이름인 어중간이 왜 스튜디오 이름이 됐나? 우선 한번 제가 이 뜻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30대 이제 중반으로 다가가는 그 시점에 그 건강에 심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길에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제 뱃속에서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삶을 좀 뒤흔든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지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제가 살았던 제 모습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사회를 복귀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아무래도 달라진 몸으로 사회를 다시 만나다 보니까 신중해지고 또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들은 말이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 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되었어요. 또 겉으로 제가 위라는 보이지 않는 부위에 어떤 질병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 아픔이 티가 나지 않아서인지 그래도 몰라도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에게 어중간이라는 단어가 찾아온 것 같고, 또 그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건강한 몸을 굉장히 기준으로 하고 탈인한 몸이 파고들 틈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어려움도 붙이면서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질문 드렸을 때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어중간이란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 따라간다는데 그럼 스튜디오 어중간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야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어중간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거의 중간쯤 되는 곳 또는 그런 상태를 어중간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부정적인 의미일까? 라고 한번 짚어봤을 때 저에게는 이 단어와 이 뜻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방향과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여유,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삶은 어중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이름.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어중간히 만드는 외국인 병맛은 어떤 잡지냐라는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매거진 병맛에 저희가 가장 첫 그 저자로 섭외했던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써준 에세이를 가장 이제 지면에 첫 챕터로 배치를 했는데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가져왔고요. 그 글은 병맛의 기획 의도를 대신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지를 가져오신 분들은 1번이죠. 네, 1번인 빨간 책에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건 언제나 맥락적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발화하여 어떻게 전달된 말인가에 따라 똑같은 말이 비수가 되기도 하고 동아줄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불행에 압도되어 있는 아픈 사람은 애초에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안다고 해도 화가 나고 모른다고 해도 화가 난다. 비뚤어진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막을 새도 없이 파고드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말과는 달리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책은 덮으면 그만인 것이다. 의학적 처치 때문이든 주변 사람들 때문이든 병 자체 때문이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이 침입당하는 느낌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소통에 목마른 투병인에게 개인적으로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길 선택할 수 있다는 독서의 조건은 아플 때 책을 오히려 가장 가깝고 편한 친구로 만든다. 당신은 이 글도 덮어버릴 수 있다. 이 사실이 내게 계속 쓸 용기를 준다. 젊어서 아프다는 건 젊기에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고 아프며 살 날이 많은 것 같아서 아득한 일이기도 하다. 질병의 충격과 영향 아래 오랫동안 살아갈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을 만나길. 거의 무심해서 좋은 미안, 다시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황무지를 헤맬 때 손에 든 나침판 같은 그런 말들을 찾길. 아니 당신이 찾지 않아도 말들이 당신에게 올 테니 그 말들을 소중히 쥐길, 그 말들에 붙잡히길. 아주 먼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언젠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간절함을 담아 말들을 전한다. 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지금까지도 매거진 작업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과 글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살게 만드는 말, 그리고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순간을 모아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이 병맛을 만들게 되었고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병맛은 2020년에 창간된 비정기 간행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30 청년 세대의 투병을 키워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제호가 담으려는 관점을 사진, 그림, 영상, 에세이, 퍼포먼스, 인터뷰 같은 여러 장르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한 권의 매거진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이 병맛이라는 단어밖에 사실은 이 책에 힌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병맛의 그 원래 뜻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신 같은 맛의 줄임말이에요. 인터넷 신조어인데 그래서 뭐 B급 콘텐츠인가 재밌는 유머 같은 그런 내용인가 하고 들춰봤다가 이 딥한 내용에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목 때문에 들춰보지 않기도 하고. 근데 병맛인 이유는 말 그대로 병의 맛의 줄임말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투명하는 시간을 우리가 흔히 어둡고 우울하거나 감춰야 되거나 그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투명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다양한 맛과 순간들이 숨어 있다. 그걸 좀 건져내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병맛이라고 짓게 됐고요. 매거진의 타이틀을. 또 한 가지는 병맛이 그 인터넷 신조어인 그 병맛이 아픈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매거진이 진짜 유명해진다면 구글에 병맛을 검색했을 때 그런 뜻의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매거진이 상위에 떠서 이 나쁜 뜻을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단어를 정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병맛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빨간 책과 이 두 번째 파란색 책이 출간되었고요. 저희의 소개는 여기까지. 소리가 좀 들었죠. 아니요,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 괜찮으시면 다 앞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또 늦으시는 분들은 뒤에 앉으실 테니까 좀 가까이에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뚝딱뚝딱 거려도 이게 의자도 좀 더 가까이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그냥 뒤에 있을래요. 제 소개를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고 이제 소개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있는데 약간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듣는데 아니면 준비하신 스크립트를 비장하게 준비하신 걸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이 어쨌든 자신의 어떤 투병 경험을 기인해서 잡지를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가연님은 거기에 투병 경험은 물론 이제 모든 투병 경험은 사람이 갖고 있지만 어떤 아주 그런 크리티컬한 투병 경험은 없었지만 에디터로 이제 참여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 두 분의 시작점이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그 어떤 투병 경험을 하고 나서 혹은 투병 경험 중에 내가 이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잡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먼트가 있었을 거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뭐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브런치나 이런 데 그냥 웹으로 일기처럼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인스타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잡지라는 매체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저에게 이 계기가 된 건 제 투병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0, 30대라는 이 시기에 아프다는 거, 좀 심하게 아프다는 거는 사회에서 굉장히 나고자가 된 기분을 들게 하고 또 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외로움을 줬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우에 그대로 가는 것도 어쩐지 더 암울해질 것 같고 혹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나 또래들의 모임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이질감이 이제 들면서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이런 좀 길을 잃은 존재에게 맞는 콘텐츠가 없을까 찾아봤었어요. 근데 20, 30대의 그 투병을 조명하는 콘텐츠는 이 창간할 시기 당시에 거의 전무했고요. 그게 이제 저에게 어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찾아 나서 보자. 나의 투병이 그냥 어둡고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그냥 애써 밝은 척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나의 투병은 어때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문제의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매거진으로 저의 이 질문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계기는 제가 독립출판의 경험이 있어요. 그 하얀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그거는 제가 가장 힘든 치료를 받고 있던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연필 혹은 뭐 붓을 잡고 방 안에 주로 명상에 앉아서 그런 기록적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모아서 책으로 만든 독립출판의 경험이 또 있어서 그게 이제 매거진까지 형식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된 것 같고 한편으로 매거진이라는 그 매체는 이 투병이라는 무거움을 조금 캐주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쇄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단행본의 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 매거진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다가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유튜브나 웹툰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이 종이라는 물성이 주는 그 교감, 교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상상력, 이 감각들을 자극한다고 봤어요. 이게 뭐 인터뷰의 목소리부터 그 모든 그 배경 상황까지도 조금 더 그 죽어가는 감각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매거진이라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거에 또 운도 따랐던 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뭐 사비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공고가 떴었는데 거기에 또 운이 좋게 돼서 이제 결과물을 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또 마감도 있었죠. 그게 이제 저의 계기였습니다. 투병이랑 같이 역시 어중간하게 다루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책으로 다루면 너무 무거워지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로 다루면 또 너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혹은 내 얘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잡지라는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반대로 이제 가연님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물론 중간이라고 하기 1호, 2호밖에 안 왔지만 이제 2호에 합류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합류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 투병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본인이 정말 심하게 아픈 게 아니면 항상 건강을 디폴트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생각하고 지내기 때문에 내가 아플 거야 혹은 어떤 아플 때 경험과 감각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이렇게 합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합류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투병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시작하게 되셨고 합류하시게 된 결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꼭 같이 있더라도 같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같이 하게 된 어떤 계기적인 모먼트도 있으셨을 거고 그거를 같이 하면서 생겼었던 어떤 나의 어떤 투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서울시의 어떤 지원 사업을 제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알려가지고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코가 끼었고요. 그러면서 이 매거진 1권을 같이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쯤에 제가 퇴사하고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소속 없이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뭐 취업과 퇴사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투병에 대한 이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주제를 다루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만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저는 약간 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지수 씨는 중증 질병의 경험이 있고 어떤 자기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네.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도 나도 아픈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게 용이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단어 하나를 얘기하는 거 뭐 섭외 메일을 보낼 때도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렇게 말해도 되나? 계속 저를 필터링하게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대방의 진정성이 느껴지나?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 같아요. 1번과 2번을. 근데 저희가 항상 이 매거진의 인터뷰 취재를 할 때 꼭 들어가는 질문이 왜 이 병이 당신을 찾아온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랬지 뭐 남들처럼 운동 조금 안 했다고 뭐 조금 안 좋은 음식 먹었다고 다 나만큼 아파지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나도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작업을 또 해왔던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이 되게 공감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 유학생만 할 수 있는 개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백인이 하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개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스탠딩 코미디 보면은 되게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되게 희화화하면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조크로 넘기지만 그게 만약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투병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식의 조크를 하면 정말 그 사람 사회에 매장당할 정도의 조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콘텐츠를 다룸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없고의 어떤 부분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만드세요? 1번 때는 그냥 약간 이상한 책임감을 주는 좋아서 완주를 했고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1번을 하면서 끈끈하게 생긴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사실 실체가 없는 이 책에 글을 주신 분이나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나 뭐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한 또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게 1호에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은 아픈 사람에게 나의 말이 꼭 전달되어서 이 사람을 살게 만들고 싶다라는 사명이 뭐 모두에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 그냥 멈춘다거나 잘 또 알려지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이 나와야 된다. 또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풀면서 계속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또그 퇴사의 공백기? 투병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공백기로서 뭐 느껴지는 것 같고 혹은 그 숨겨야 할 이야기 뭐 그렇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의 시기라고 한다면 가연 씨는 그때 퇴사를 겪으면서 삶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투병의 경험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냥 제가 인지한 투병? 왜냐면 나는 중증 질병의 경험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질병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좀 레이어가 다르잖아요. 이 책에 다루고 있는 게. 그래서 뭐 매거진 병맛이 병의 경중을 나누진 않아요. 모든 투병을 다루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에 접점을 만든다면 그것은 투병 이후에 조직에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그런 감정이 이 투병인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또 투병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여러 가지 모두 투병에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3년이 걸려서 이건이 제가 병만 매거진 보면서 막 서치를 해봤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투명 문화를 다룬 매거진이 있는지 없는 거예요. 투명 문화를 다룬 매거진 전 세계 하나인 거예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래도 잡지를 많이 만든다라는 곳을 봤을 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느끼기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사람은 느끼는, 그러니까 편집부가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집부가 만약에 중증 그런 투명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걸 컨텐츠로만 접근을 하면은 이게 되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잡지 작업을 안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 어떤 잡지를 만들어도 사실 돈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야 뭐 사실 뭐 명징한 일이고, 그러니까 대신에 저는 이제 지금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항상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할 이야기가 넘쳐서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단행본이라는 것 자체는 할 얘기의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단행본이라는 거 하나의 완결성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 매거진이란 거는 주기가 길든 짧든 비정기든 간에 잡지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편집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유는 할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맛이란 매거진을 뭐 지수님도 그렇고 가연님도 할 얘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완결을 짓지 않고 계속 또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어쨌든 색깔을 중심으로 그 포를 항상 하시잖아요. 1호는 빨강이었고 2호는 이제 청록이었는데 왜 색깔로 그러면 호수의 어떤 특징을 정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왜 빨강과 청록이라는 색깔을 정했어야만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색과 맛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그 장치를 차용한 건 병이라는 게 한 사람의 몸 안에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이상의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색과 맛이라는 그런 감각을 차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아팠다, 뭐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납작한 말들 말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거진이라는 형태도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갑자기 뭐 사진이 나온다거나 영상이 나온다거나 혹은 글이 나온다거나 그림이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매거진이 어울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1번이 빨강인 이유는 그냥 우리가 환자, 아픈 사람을 떠올렸을 때 되게 뭐 침대에 누워있는 엄청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건져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되게 MZ 세대들은 되게 표현하는 거에 거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를 나누기는 거지만 너무 그런 SNS와 친밀하고 이것을 자기 얘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꺼내는 거에 꺼내는 일을 잘 한다. 그리고 아픈 MZ들, 아픈 2030 세대들도 그런 것들을 잘한다. 그래서 유튜브도 뭐 암 투병을 하거나 뭔가 자기 아픈 이야기를 납작하게 보이지 않게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버든 팟캐스트든 뭐 에세이든 독립출판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져내고 싶어서 되게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투명한 사람을 꺼내고 싶어서 빨강, 뜨겁고 매운 편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가연 씨의 가연님의 이제 아마 색과 맛에 대한 생각이고, 이제 저는 단행자로서 그것과는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그 색이라는 단어, 맛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다양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만난 투병의 환경은 상당히 단편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콘텐츠도 중장년의 세대에 주로 성모병사의 맞춰져 있거나 그리고 의학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특정 질병의 어떤 정보들을 교환하는 그런 정보지로서 좀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에세이 단행본들도 보통 그런 류더라고요. 아프고 다시 만난 세상은 상당히 아름다워 보였다. 혹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이었나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색과 맛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 잡지 이름에 넣은 것 같고 그리고 빨강은 도시에서 만들어졌고요. 서울에서 이 청록편은 그 강원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한 환경, 이 편집진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이 색이 고려가 되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상당히 빠르고 치열하게 또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피가 튀기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 병맛의 청록편은 저희가 그 강원도의 초록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얽히고 설킨 생로병사 생존을 하기 위한 처절함들이 그 초록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저희가 받으면서 또 이런 색의 표지의 색이나 이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끝이 있다면 잡지의 끝이 있다면 어떤 형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7가지 색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무지개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기획자로서 그 단편적인 맛이 아니라 다양한 맛을 그 투병 2030이 만나서 자신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그 적어도 7가지 맛이라면은 스스로 블렌딩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램을 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색과 맛이라는 이사하실 때마다 내시면 그러면 계속 이사하시면서 이사일 수도 있고 계절일 수도 있겠죠. 자연 속에 다양한 색이 있어서 되게 말씀하신 게 7호까지 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한 20년 하신다는 소리네요. 그럼 이제 환갑이 되거든요. 저희가 가진 과제가 저희는 항상 이 책을 내고 회고를 하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권 같은 경우는 되게 뜨겁고 치열하게 투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어떤 결과를 지향하면서 이 투병의 시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어떤 정해진 결말로 가는. 그러니까 치열하고 열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완치를 기대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치라는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기승전결로 투병의 시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만나기 전과 후는 어떠셨나요? 그 치료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런 시선이 조금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부분에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저 청록편을 작업할 때는 시작과 끝이 없는 병을 그러니까 끝이 없는 병 그러니까 삶의 내내 품고 가야 하는 투병의 시간 그래서 부제가 얼얼하고 질긴이거든요. 얼얼하고 질긴 맛. 그래서 저 청록에 그런 또 반성적인 측면이 담겨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되는 한계는 2030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희가 더 이상 어느 시점에는 청년이 아닐 거잖아요. 여기는 이미 이제 내년이면 넘어가시고 저도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게 2030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20이 필요해요. 그리고 20의 이야기를 더 지면에 담고 발굴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성공을 떠나기 전에는 다 완수를 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기반의 주기를 줄여보고 당기고 싶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름을 계속 3040으로 갑자기 확 바꾸는 거예요. 너무 3일차는 3040으로 바꾸고 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전 1호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뭐였냐면 그 단순히 아픈 사람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의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다루고 있었던 인터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암 투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투병 옆에서 그 투병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는 게 결국 물론 이제 혼자 아픈 사람도 있지만 투병이란 감각 자체, 투병이란 것 자체가 혼자 그 감정을 다 감내할 수도 있지만 그 투병의 정도에 따라 혼자서는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예 돈을 써서 간병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나 내 주변의 어떤 연인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최근 아니고 옛날에 어떤 뉴스에서 봤을 때도 이제 자녀분이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을 그러니까 투병을 이렇게 간병을 못 하겠다 그리고 이건 되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했던 그 기사를 되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잡지에서도 그 어떤 그 투병과 투병을 옆에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의 어떤 시선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시선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요. 궁금한 게 2호는 그러면 반성이 뭐예요? 2호를 보고 나서 만드시고 나서 어떤 반성을 하셨어요? 2호의 반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섭외한 인터뷰인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빌 언덕이 어떤 거예요? 가족의 지원이라던가 적어도 직업이 있고 혹은 잠시 직업을 놓았더라도 다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환경뿐만이 아니고 어떤 관계망, 가족의 주변의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투병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우린 너무 특정 환경,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다루지 않았나. 정말 아픈 와중에도 돈벌이를 해야 된다거나 진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정리해서 글을 쓰거나 혹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어떤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 근데 진짜 그 수면 밑에 있는 2030, 아픈 2030을 발굴해서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뭐 1번이고 2번이고 쉽게 모신 건 아니에요. 어렵게 만나고 찾았지만 그런데 더 닿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뭐 가볍기 때문에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단성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20의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20대 제작진의 노후화가 저희에게 이슈가 되고 제가 이제 한 발짝 전에 말한 대로 빠져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큼 또 다양한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왜 끊임없이 20의 투병 문화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생애 주기에 처해 있는 특별한 이슈들이 있다고 봤어요.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같은 과업, 출산까지도 과업이 20대와 30대에게는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병이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 고민들이 다른 세대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 얘기에 특정적으로 더 집중해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2030의 중증 질병, 뭐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의 아픔을 꺼내놓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가수님 말대로 20대와 30대는 좀 공동의 테두리 안에서 좀 비교가 되고 또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040으로 변할 수 없지 않을까 저희가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호, 2호를 보면서 항상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미지가 다른 잡지에 비해서 특히 다른 한국 잡지에 비해서 이미지가 되게 많고 이제 퍼포머나 약간 어떤 여러 가지 아트워크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잡지에 많이 넣으려고 애쓰시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잡지들은 텍스트 기반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병맛이라는 잡지도 텍스트 기반으로 풀기에 되게 쉬운 잡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에세이나 칼럼, 인터뷰 이런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아트워크나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획한 이유는 이 아픔, 투병이라는 게 언어로도 분명 풀어낼 수 있지만 사실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기억이 얻어맞은 것 같고 굉장히 얼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감각들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언어로 전달도 물론 되겠지만 좀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좀 촉각적으로 많은 교감의 면을 좀 만들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사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거진에는 그냥 내가 재밌게 넣을 만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할 말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매거진은 늘 그 사진에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나요. 네. 근데 이게 맺은 말과 뭐 들어가는 말, 맺은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거진 같은 경우도 약간 이게 저희는 병원의 손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몸을 기댔던 손잡이 아직 잡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바라본 시선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걸어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의 그 후회 투병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숨겨놓고 났을 때 이렇게 만나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함정처럼 넣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얘도 초록이고 얘도 초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초록은 이거 같아요. 근데 항상 이 두 개의 초록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게 늘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가 저는 퍼포먼스 이 챕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몸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잖아요. 병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매거진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챕터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무용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본의 병맛 처방전 이 자문을 해주신 분이 한의학 박사님인데 기공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무용수였거든요. 원래 무용수인데 그 움직임, 몸의 움직임, 춤에 굉장히 깊은 근원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중국에 넘어가서 또 그 춤에 대해서 배우고 무용에 대해서 배우고 하셨는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그 춤을 바라보는 어떤 기원 중에 하나가 약이 없던 시절에 몸을 치료하려고 움직임을 하면서 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서 좀 이쪽으로 피가 돌게 해가지고 막 치료했던 그런 되게 옛날의 시절 그게
그게 춤의 기본이다라는 설명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매거진에 하면서 이번에도 그 챕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렇게 가발을 가지고 하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기획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분은 그 가발과 나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 자신이 이제 치료 중에 머리가 없어지니까 그 가발을 착용했었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 가발과 그냥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고 저희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그 기억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용기 있는 것, 용기를 받고 그리고 춤이라는 거가 말한 대로 어떤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 또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의 근원이 사실 생존의 몸부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아트웍들을 그리고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 풀 영상이 보입니다.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맨 처음에 타겟을 할 때 물론 타겟은 계속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투병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투병 경험이 그러니까 아주 심한 투병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잡지를 읽고 투병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1권과 2권의 어떤 무게가 좀 다른데 1권은 투병인 뿐만 아니라 투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권에서는 이것은 투병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병인이 읽어도 좋지만 투병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사실 그 경계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투병인과 투병하지 않는 사람 애매모호한 것 같고 그게 사실 시기의 문제잖아요. 환자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생애의 어떤 시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환자였고 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건강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투병인 아닌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아프다는 걸 이 책을 들춰보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아픈 얘기를 보기 싫다? 그쵸? 보기 싫다라는 마음이 뭘까? 되게 뭐 오만함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안 아플 거야 라는 마음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 1권의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오만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1권과 2권을 작업하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고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아파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제가 두 분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7번까지 충분히 만드시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할 말이 진짜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계속 그리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약간 되풀이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7번까지 무난히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가볍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 요즘 잡지들은 되게 아주 날카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겟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투병이라는 가치로 해서 어떤 그 경계성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화를 만약에 타겟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보지 않은 잠재독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를 되게 명징하게 나눠놓고 만드는 잡지의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그런 경계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든, 그래서 스포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어떤 메타포와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잡지지만 도리어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걸 너무 보고 싶어하는, 너무 사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영화를 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잡지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엄청 많은 평론가,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결말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잡지에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의 경계성을 명확하게 이루었을 때 또 생기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맛을 읽었을 때 계속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있는 걸까, 나누지 않은 걸까, 아니면 나누지 않았다면 왜 안 나눴을까, 나눴다면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걸 저는 처음부터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해도 그냥 이건 항상 편집부의 의견이, 사실 편집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로 제가 뭐 이거 한우 잘 만들어갖고 2억 3억 벌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결국 굉장히 자율적인 활동인 거란 생각하거든요. 잡지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돈 쓰는 건데 내 돈 쓰는 건 니가 한 1,000만 원 보태줄래? 이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요즘은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접근하는 것 같다. 그게 꼭 우리가 물론 당연히 어떤 투병을 앞두고 있고 당연히 죽음도 앞두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게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투병인을 타겟으로만 만든다면 투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거를 궁금해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투병인이 아닌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투병인이 그것도 궁금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니면 그냥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 어디에 스튜디오 이름처럼 그 중간 어디에를 타겟으로 잡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계속 느끼는데 편집부가 항상 어떤 의도를 항상 갖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편집부에 비해서 스튜디오 어중간은 항상 그 어떤 의도와 그걸 만들려는 어떤 고민이 더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잡지사들은 앞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면 이제 다음 호, 내면 다음 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가 스튜디오 어중간이랑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그럼 우리가 1호에서는 뭐가 부족했지? 그럼 2호에서 뭐 하지? 2호에서는 그럼 뭐가 부족했지? 그걸 계속 되새기는 기간,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정기 간행이기 때문에 더 그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제가 두 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사실 저희에게도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떤 원대한 꿈이 있었죠? 병맛을 만들어서 모든 병원과 요양원에 네. 납품하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종이로 된 것들이 병원에 잘 배치되지 않고 다 그 태블릿으로 또 전환이 되고 하면서 이 그 물성을 가진 종이가 설 자리가 더 점점 줄어들고 네 그랬었죠. 근데 또 그 코로나가 전 국민에게 이 질병에 대한 키워드를 심어주는 그것도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말씀처럼 저희는 투병이라는 키워드, 2030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핵심 키워드인데, 전략적인 어중간이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형식 속도에 너무 쫓기다 보면 형식을 고정시켜 놓고 또 다뤄야 하는 이슈를 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가 가진 규모도 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속도를 내려면 이제 저희 둘로는 부족하다. 저희 둘이 너무 일의 양을 많이 쳐가면서 이 고민한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더 협업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매거진 작업은 종교할 때 불리거든요. 삶과 죽음을 다루고 되게 경제적인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거 이상의 것을 얻고 있어요. 저희가 누구보다도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네, 그 표현이에요. 종교할 때.
근데 사실 잡지를 만드는 행위가 저는 이제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무의미하거든요. 저도 원래 약간 TMI인데 원래 은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되게 이렇게 숫자를 항상 이렇게 보던 사람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 눈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비이성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내 돈을 써서 내 어떤 리소스를 써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신념이 엄청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 할 말이 많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브런치에 쓰면은 폼이 안 나고 종이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고 그걸 그 종이로 만들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사실로 생기는 어떤 기회와 또 혹은 어떤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어진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 이어진 네트워크에 비해 훨씬 끈끈한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잡지를 만들면서 생긴 어떤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 갖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무를 잘라가면서 만들 정도면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신념을 갖고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한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수자의 인권이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젊은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디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갖고 내가 잡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병맛이라는 잡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투병기나 혹은 투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엄청난 대중매체에 쓸 수는 없잖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갑자기 SBS 뉴스에 나와갖고 이런 걸 말한다든지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살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내 돈을 써서 잡지를 만드는 거는 아무도 말리지 않잖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고 이게 굉장히 한 줌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분들이 있고 이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한 줌이라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원동력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속도가 계속 3년 이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즘은 잡지가 전 세계의 잡지가 다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를 낼 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빨리 내서 고정시키는 것보다 천천히 내되 우리가 할 얘기가 진짜 쌓였을 때 이 얘기를 한다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막 농담처럼 3040 말씀드렸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잡지는 편집과 거의 같이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후배 에디터를 20대를 키우지 않으니까 20대 에디터가 진짜 그 사람은 다 전권을 줘갖고 너가 만들어라 라고 키우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편집부가 2030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핵심을 못 찌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모노클이라는 잡지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타일러 브릴라는 편집장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잡지 폰트를 5 이상 안 드립니다. 잡지는 젊은이들이 읽는 잡지이기 때문에 노안이 오면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폰트 5로 항상 폰트 크기를 맞춰놓는다. 너네가 젊은이인 척 하고 싶은 늙은이면 항상 안경 끼고 봐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막 좋은 생각 이런 거는 큰 글씨판이 나오거든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병맛이란 잡지가 아이덴티티를 계속 젊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오고 싶으면은 그 두 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나이를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주 현실적으로 포함 정말 그러니까 20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하면은 제가 병맛 읽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발칙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병한 사람이
아까 막 그런 스탠딩 코미디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투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조크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되게 이거 만드신 분들은 되게 재미없고 단정한 분들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번에 회의 때도 단정하고 진지하신 분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잡지에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미덕이 있겠지만 그 망해가는 매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이 서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점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망해가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이렇게 자본을 추동하는 공간보다는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으니까 하는 어떤 그 공간에 가까운데, 그러면 다른 서점이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도 안 궁금하고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잡지를 만든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맨날 그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읽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편집부가 와서 할 때마다 아무도 안 읽으니까 그것도 막 욕 써요 막 이러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취업 관련 잡지를 만드는데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쓰지 말고 취업 안 돼 역 같다 막 이렇게 쓰라고. 어차피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제가 항상 어떤 이제 사라지고 있는,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약에 신문에 어떤 뭐 평론을 쓰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와서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도 한 100만 유튜브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으면 어떤 마음가짐과 이렇게 언행을 굉장히 이제 정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상에는 저는 굳이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국내 잡지를 항상 읽을 때마다 아쉬운 지점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잡지는 좀 뭔가 위트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 위트가 좀 있어야, 그러니까 투정하는 사람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역 같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평강 매거진 읽으면서. 네, 나머지는 저는 다 너무 재밌까.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속 퍼포머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항상 이미지가. 그리고 컨텐츠가 고정돼 있지 않고 되게 약간 유동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잡지를 읽을 때 1호, 2호 읽으면서 대부분 잡지들은 고정돼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목차가 항상 고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2호는 조금 되게 1호, 2호를 느끼면서 그 목차가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아서 좀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어떤 시간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재밌었는데, 네, 딱 제가 하나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면 그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다 농담이기도 한데, 네. 포인트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정말 그 말씀처럼 저는 이제 완전히 장면에서 빠지고 빠지란 말씀은 안 하는데 편집진이 새로 차려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아무리 제가 한다고 애를 써도 이 감각적으로 이제 부딪힌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20의 이야기까지 더 이제 저희가 담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해외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편집장을 아예 새로 뽑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말인데 너무 편집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근데 가만 냅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네 맘대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게 되게 좋은 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편집부가 똑같이 자기가 편집장을 맡으면 그거의 반복밖에 안 될 텐데, 어쨌든 자기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잡지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래서 네,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을 더 이렇게 하면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10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10분만 쉬었다가 그 이후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왜 참여하셨고 또 병맛 매거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잠깐 이야기 나누는 네, 시간.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요. 네. 집에 가시는 거. 가시지 마시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분이니까 20분